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기까지 버티시고 그 중간에 용기 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더욱더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도대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막 진짜 걱정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그게 도대체 뭐였지라는 그런 좀 허무한 기분이 들어서 뭐 이상한 기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어쨌든 좀 출근하는 발걸음은 이상하게 또 가볍긴 하더라고요. 이게 참 요상한 그런 분위기구나. 트럼프로 인해서 트럼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이 참 적응하기 쉽지는 않구나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 숫자를 보면서 이게 실화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우 7.8%, 나스닥 12.16% 폭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 9.5%. 그러니까 뭐 많이 올랐고 폭등한 건 알지만 이 숫자를 딱 이렇게 딱 목도를 하면 참 신기해. 웃음밖에 안 나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22.6%, 엔비디아 18.6%,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5% 상승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장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트럼프, 관대한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이거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얄밉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더니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10%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관세가 있었잖아요. 그 보편 관세 모든 나라에 10% 부과를 했었고 그 위에 이제 판때기 들고 나오면서 뭐 중국 34, 뭐 한국 25, 뭐 베트남 45,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무슨 도대체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한 건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 중국은 남았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어제 자기 전에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미국에다가 84% 보복 관세를 때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미국이 또 참지 않고 125%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사실 없앤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죠. 90일 동안 유예를 시켰습니다. 상호 관세. 그러니까 그 판때기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잠깐 90일 동안 창고 속에 들어간 셈이죠.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방위비 가지고 계속 얘기가 속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뭐 나라가 있으니까 미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협상단이 뭐 협상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오늘만 얘기하면 2차 대전이 있거든요. 이게 또 이 표시가 2차 대전 이후에 S&P 500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동메달. 2008년도에 리바운드 나왔던 그 이틀 다음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의 한순간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엔 2등 했습니다. 2등. 요걸 놓고 보면은 이제 기술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빠졌길래 저렇게 나스닥이 12% 급등을 하면서 2등까지 기록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여기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려준 건데요. 보복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리워디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죠.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뭔가 본인이 진짜 약간 신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갖고 뭐 이게 보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벽하게 다 돌아온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90일 동안의 유예가 남아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과열이 됐다는 거, 125% 서명까지 다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두고 보면 참 뭐 오늘의 상승도 앞으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일단 빌 에크먼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신랄하게 이 관세 정책을 비난했었거든요. 근데 땡큐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On behalf of all Americans, 모든 미국인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메리칸스가 아니에요. 이거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표해서죠. 빌 에크먼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월가의 반응은 은근히 좀 갈립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그 리세션 경고를 하면서 리세션 전망치를 높였고 S&P 500 전망치를 계속 다운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바로 없애버렸어요. 거의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저보다 이 헛헛함이 훨씬 더 크겠죠. 도대체 나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세가 이제 유예가 되면서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렸는데 시티그룹은 또 반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리프 포즈, 그러니까 관세 중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명확하게 이제부터는 안 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그런 월가의 반응들이 인상적이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두 번째 교훈, 짐 크레이머, 그러니까 CNBC에서 이런 제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죠. CNBC 앵커인데 스테이 인 더 게임, 그냥 게임에 일단 머물러야 된다. 아무리 디스페어, 아무리 힘들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돈을 다 빼버리면 오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오늘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부터 보실까요? 9.5% 급등을 했고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회복을 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가 4월 3일이거든요. 그 판때기 들고 온 날, 그 날까지만 딱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될까는 만약에 미중 간에 그게 과열된다면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기 위함인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유예를 해준 것 같고 중국이랑 더 싸우는 거에 대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중국은 계속 보복을 했네. 다른 나라들은 보복 안 했으니까 봐주는데 중국은 보복했으니까 우린 더 때릴 거야 라는 명분을 찾은 건데 중국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되면 쉽게 이렇게 물러날까요? 어차피 미국 저러다 말 거잖아. 우리가 트럼프 저러는 거 봤는데 계속 보복 때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제된 거는 전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트럼프와 시진핑이 뭐 만난다든지 둘이 계속 조금씩 이 과열된 분위기를 냉각시키게 된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딱 상호관세 부과 전후로 돌아온 S&P 500 지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금리도 급등을 하다가 다행히 멈췄습니다. 금리는 이미 최근에 좀 많이 리바운드가 나왔었기 때문에 금리는 완벽하게 정상 범주로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러의 경우에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인 거죠. 달러의 가치라는 건. 근데 그 신뢰도가 트럼프가 지금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고요. 금리의 폭주는 잡았다는 점에서 나쁘지는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비트코인 가격과 WTI, 비트코인도 다시 8만 달러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WTI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제 고작 여기까지밖에 못 올랐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 끝난 거 아니다. 경기 침체 우려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일 불편한 거는 이제 금입니다. 금값이 올랐어요. 최근에 물론 조정을 받았던 것에 대한 리바운드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금값도 이렇게 오르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한 뒷맛을 남겼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여기 제가 그 URL 달아놨거든요. 요거 들어가서
매일매일 그냥 초 단위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7시간 전에 트럼프가 얘기를 해줬어요. This is a great time to buy. 주식을 살 때입니다, 여러분들. DJT라는 티커 이거 아시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이 트윗 올라가면서 그냥 DJT 올라갔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에 관세 깎아주면서 시장이 폭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당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제부터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감세 법안을 지금 주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세에서 감세로 중심이 좀 옮겨갈 수 있는 거고 감세라는 건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분위기가 좀 더 완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걸 트윗에서 힌트로 얻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러다가 또 말이 바뀔 수도 있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섹터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뭐 유명한 밈 중에 요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아시죠? 원래 이게 일요일에 봤던 금요일 그냥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봤던 그 창이거든요. 요랬는데 요래됐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초록색과 붉은색 쑥스럽네요. 야, 이걸 보면서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잡아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냥 시가총액 상위주가 특징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플 15%, 마이크로소프트 10%, 엔비디아 18%, 테슬라 22%. 네, 뭐 그냥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매를 맞다가 매가 이제 안 아파진 거죠. 혹은 뭐 연고를 준 거죠. 뭐 그런 셈인 것 같습니다. 뭐 떡을 줬다거나 그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웬만하면 그냥 역대급 상승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이후에 역대급 상승이라고 하더라고요. 98년도면은 벌써 30년 전이네요. 30년 만에 거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제가 태어나고는 한 8년 후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관세 정책 90일 동안에 거의 뭐 최고의 하루를 그럼 보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아래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얘기는 쉽게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한 500위까지 이렇게 쭉 정렬을 해본 거거든요. 보니까 일단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반도체긴 합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들어가 있고요. ARM 홀딩스, 그리고 AMD, 마벨 테크놀로지, NXP 세미컨덕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반도체가 많이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앞으로 결국에 AI와 반도체는 미국이 가져가야 할 산업이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건지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 델타 에어라인스, 항공주도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제는 제발 좀 좋은 일만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목요일 시간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복장이 좀 편안해지신 것 같네요. 네, 뭐 정신이 없어갖고요. 아침에 뭐 갇히고 이런. 네. 어제 뭐 장을 보면서 네. 한 거의 이제 미장으로 이제 한 오전장이 이제 마칠 때쯤 해갖고 이제 뉴스가 터지면서 네. 장이 오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미국장이 맞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그 금융시장이 맞나? 그러게요. 할 정도였고, 뭐 나스닥은 거의 24년 만에 하루 최대폭이 나왔고요. S&P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저도 사실 처음 봤고, 네. 다들 뭐 시장 보시면서
그냥 하셨을 거예요. 뭐 사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였고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시장 끝나고 나서 야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해야 될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급하게 나왔습니다. 생각만 하다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새벽에 딱 눈을 뜨면 저는 보통 한 4시쯤 눈을 뜨거든요. 네, 4시에 눈을 뜨면 이게 딱 창을 보고 인베스팅 창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혹은 카톡 창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서 뭔가 준비해야 될 시간인데 가만히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날이 몇 번 있어요. 한 번이 그 계엄령 터진 날이었고 그 다음이 오늘이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일단은 팩트부터 정리를 해보면 상호관세를 유예를 시켰습니다. 네. 90일 동안 유예를 시켰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125%로 관세를 폭등을 시켰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은 일단 폭등이었습니다. 네, 폭등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일단 뭐 크게 한 3가지가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일단 네. 뭐 제가 보는 눈은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물론 이제 오늘 폭등을 했지만은 폭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퀘스천 마크로 일단 저한테는 좀 왔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렇죠. 예, 중국이 결국 미국에 대해서 84%라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 이제 104%야. 그게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쵸. 되고 나서 오늘 이제 바로 이제 나 얘기한 게 중국은 125%또 올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90일 유예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중국에 대한 대중 심리를 좀 활용한 게 아닌가 첫 번째가. 왜냐하면은 야 중국 때문에 지금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예. 이걸 보여주는 거고 결국 중국 때문에 이제 유권자들한테 지금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 게 결국 중국 때문이야.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 중국만 때리기에는 처음부터 중국만 때리기엔 명분이 좀 부족했는데 부족했죠. 이제는 막 중국에서 막 보복하고 84%까지 올리고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봐라 중국이 잘못됐다라는 걸 그렇죠. 명분을 잡을 수가 있게 명분을 잡는 됐네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예. 자국 내 국민들한테도 감내해라 그러면은 네. 이 관세에 대한 어떠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인내해라. 왜냐면 봐라 중국이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네요. 중국이 무릎도 안 꿇고 네. 전화도 안 하고 감히 예, 전화도 안 하고 지금 예. 나랑 같이 지금 치킨 게임 하겠다고 지금 핸들도 안 꺾고 지금 막 달려들고 있다. 나를 지지해라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대중 심리를 전날까지 예. 어떻게 완전히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얘기했던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가 목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2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 관세 이제 수입을 늘려갖고 연방 정부의 또 지출 이런 부분을 확보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자국 내 산업들을 이제 보호하겠다. 이게 2가지가 됐는데 지금 이제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도 사실은 뭐 달려오는 데가 한국, 일본, 뭐 대만 요 국가들 빼고 남미 국가라든지 유럽은 전혀 반응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진짜로. 있었어요. 그냥 예.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뭐 이런 식이고 뭐 중국이랑 갑자기 또 뭐 정상회담 하겠다고 또 이후 집행위원장 얘기가 나와버리고 그러게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호관세 부과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보면 저는 시간을 좀 버는 목적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저희가 봤어요. 계속 관세 부과하겠다, 유예했다, 부과하겠다, 유예하겠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예.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번다.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아 그러네요. 그거 남았네요. 네, 예. 이미 철강하고 알루미늄 그대로 유지돼 있고요. 자동차도 자동차 있잖아요. 유지가 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제약 바이오 쪽, 의약품 쪽, 맞아요. 그다음에 또 그냥 반도체 쪽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상호관세가 부과를 했을 때 그 이전에 미리 와갖고 뭐 협상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었고 일단 부과되고 나니까 이제 뭐 달려오니까 저는 당분간은 좀 시간을 좀 협상할 시간을 좀 벌고요. 그다음에 품목관세를 지금 빨리 또 추진하려는 그런 목적이 눈에 보이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 내 불만을 좀 재우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도 떨어지고 이게 가장 무섭잖아요. 근데 그렇죠. 옆에 있는 연준은 또 여기에
도움도 안 줘요. 자꾸 기준금리 내리라는데 뭐 파월 의장은 아니 뭐 우리는 지켜볼 거야. 뭐 지금 이런 분위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내려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채권도 무슨 뭐 쿠폰 없이 이자도 안 주는 그런 뭐 장기 국채를 발행하겠다. 그다음에 예산 올해 이제 그 예산이죠. 예산을 1조 달러 이상을 지금 감축해서 지금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시장의 금리를 내리는 또 역할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편한 것은 연준이가 금리 내려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내부적인 불만들을 지금 잠재우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 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좀 숨통을 트여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목표는 간다. 하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리니어하게는 가지는 않을 거다. 이 일직선은 안 갈 거다. 분명히 견조하지 않지만 계속 이제 파도를 타면서 갈 텐데 그 목적이 될 때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될 수가 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뭐 베센트 장관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해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많고 미국이 해야 할 그 위대한 길을 이제 시작했을 뿐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조금 무마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 불안해해서 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쫄렸겠죠. 이제 더 이상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관세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상호 관세를 없앴어도 유예가 된 거고, 그리고 또 품목별 관세들은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중국과의 어떤 일전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분위기를 보면서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니 저거 어차피 다 깎아주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갈 때까지 가다가 뭐 강대강으로 부딪히다가 알아서 물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딱 보시면 이거거든요.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양쪽에서 이제 자동차 네. 두 대가 이제 막 달리고 누군가 피해지 누군가 않으면 저 핸들을 꺾어야 네. 꺾어야 이제 뭐 이게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서로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뭐 이게 서로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한 명은 막 운전대에다가 자기 손을 막 체인으로 감아버려. 나는 안 꺾을 거다. 아. 한 명은 막 브레이크를 뽑아버려요. 막 너무 잔인한데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브레이크 이게 사실 뽑고, 이제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막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결국은 계속 이 상태가 간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결국에는 두 명이 다 핸들을 꺾게 돼요. 대부분 10중 8구. 딱 충돌 그쵸? 직전에 둘 다 쫄아서 이렇게 네, 가는구나. 결국은 지금은 서로 막 선글라스 끼고 나는 뭐 눈도 안 보여 막 앞에다 블라인드 치고서 그냥 막 달리는 상황인데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디커플링을 준비를 했다. 헤어질 결심을 했다. 벌써 이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사실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사실 관세부가 있던 부분들을 지금 다 유예를 시켜버렸어요. 쉽게 뭐냐면 그렇더라고요. 유럽하고 갑자기 중국이 친해지기 시작해버리니까 유럽도 자기 말도 안 들어요 지금. 그게 또 있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관세 부과까지 해버리면은 내 동맹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큰 발표 나오고 나서 제가 계속 기사를 봤는데 그 원래 10%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들어가기로 했던 그 기본 관세 있잖아요. 보편 관세. 그것도 없애졌더라고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 여기까지 다 관세 부과해버리면 인플레이션 감당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EU에서 대주던 어떤 수입품들에 누가 대체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하고 결국 캐나다는 이 덕을 본 거죠 현재. 그러네요. 우리 바운더리에 너는 잠깐 있어봐. 이거고 그다음에 보니까 중국만 손봐줘야 될 게 아니라 EU까지 지금 이상하게 지금 삐딱성을 타네. 왜냐하면 자체 방어 시스템 만들겠다. 나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린 자체로 갈 거야. 그럼 우리 그럼 다른 방법을 취해볼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버리니까 결국은 지금 EU까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중국은 지금 이미 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수 부양책 할 방법, 그 다음에 EU와의 어떤 이제 무역 관계를 더 높인다. 세 번째는 이제 위안화 블록화를 통해 갖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뭐 동유럽 쪽에 자기들 갖고 있는 과잉 생산 부분들을 일단은 더 이제 밀어내는 방식으로 전에 이제 저희가 봤던 이제 실크로드라든지 1대1로 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중국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EU를 또 떼어내려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전대에다가 체인 손 묶고 지금 그냥 달려가는 것 같아요. 네. 가는 것 같고 네. 지금 만약에 누가 옆에서 차를 이제 핸들을 꺾어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아마 EU한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만약에 EU가 중국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이랑 같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죠. 예. 예, 우군이 벌써 사라졌는데 가장 큰 우군이 지금 EU였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유가 지금 지렛대가 됐네요, 진짜로. 지금 지렛대가 됐죠. 어.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소비 시장이 세 개잖아요. 미국, 그렇죠. 중국, EU잖아요. 예. 그런데 EU 쪽이 지금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중국 쪽으로 붙는 느낌이 딱 나오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고 그냥 가만히 보시면 호주 얘기는 또 없어요. 뭐 그렇죠. 왜 호주는 왜냐면은 중국이 만약에 미국산 농산물, 뭐 원유, 광물 이런 것들을 스톱을 시키면은 다 호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는 가만히 조용히 있어요. 사실 그것도 그래서 미국은 이제 호주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예. 호주는 중국 비난하지도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이거 다 우리 건데 이제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미국은 지금 결론적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동맹들 다 띄어내려는 이런 방식으로 나갈 거고 중국은 지금 일단은 계산을 좀 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중국이 메인 타겟이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면 물론 오늘 뭐 초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죠. 해피한 날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요소들을 우리가 계속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이제 중국과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실감이 잘 안 나지만 125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125. 숫자가 네, 네. 관세 125라는 거는 저는 그런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서로 계속 숫자는 계속 뭐 약간 경매하는 것처럼 막 그쵸. 이렇게 올릴 것 같아서 네, 무슨 뭐 포커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얼마 받고 얼마 더 하프 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어쨌든 이게 계속 발효는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은 발효가 됐죠. 타격이 조금은 있겠죠. 중국에 대한 타격은 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숫자로 저희가 계산해 보면은 중국이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수출하는 부분이 한 15% 정도가 한 13%까지 떨어졌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홍콩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아니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부분까지 합치면은 사실 미국에 지금 들어가는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거의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예. 네, 중국이요. 그렇다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GDP죠. GDP에서 사실 미국에 대한 수출이 미치는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GDP 중에서 거의 한 10% 정도가 된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125%를 미국이 부과했다는 건 사실 무역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기 때 부과했던 것이 평균적으로 15% 부과했을 때 그때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10배가 됐네. 10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사실 미국은 안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관세 뭐 중국하고 이제 뭐 서로 끝이야. 연 끊고 살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산 그쵸, 뭐 그쵸. 농산물 뭐 83%, 84% 부과하겠다는 이게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과연 그럼 그 10% 아까 말씀드린 10% 정도를 어디서 메꿔내 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계획은 얘기한 대로 소비 진작, 그다음에 이제 유럽과의 무역 확대.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1대1을 통해서 이제 주변국들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미 이제 뭐 공장들이 다 지금 벌써 진출을 했어요. 그렇군요. 이런 쪽으로 이제 밀어내는 방법. 예.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뭐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여기 좀 그러네요. 보여주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피터 나바로 이제 이 백악관 그 자문위원도 지금 사실은 조금 이제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매겼는데 네. 상호관세를 다 먹였는데 네. 생각만큼 미국 내 수입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죠. 일기 때도 이제 중국 결국 대중무역이 실패를 했었어요. 예. 결국 마지막에 실패를 했거든요. 예.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환율을 좀 조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다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환율을 계속 건드리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환율을 각국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다. 예.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기업들이 자기 마진을 깎을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세 번째가 각국 정부들이 보조금을 던져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랬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호관세 뭐 25%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미국 물건 내 가격은? 가격을 해봤자 한 5%도 안 오를 수 있다. 그것을 사실 피터 나보로 얘기하면서 그러면 빨리 환율 조작에 대해서 잡아내라. 그래야 우리가
상호 관세를 부과해 주는 효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지금 또 환율을 좀 낮춘다던가 네. 이제 약세로 가게 한다든가 위안화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또 국가 보조금 1대1로 얘기하면서 또 보조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이제 마진을 깎는 부분까지 예. 이렇게 또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하고 이제 무역을 할 때 그럼 100% 완전히 이게 아웃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바라는 효과는 중국의 물건 가격이 비싸지면서 미국 내에서 중국의 물건들을 다 밀어내는 게 일단 그 원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게 사실 목적인 거죠. 예. 예, 그렇게 돼야 사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국내 증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국내는 항상 고민인 게 미국 좀 걸쳐 있고 중국 좀 걸쳐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미국만큼의 어떤 그 엄청난 그런 주가 상승을 볼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사실 국내는 일단 오늘 뭐 오전장에는 좀 이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네. 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게 또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품목별 관세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 얘기한 게 반도체, 의약품 이거 뭐 대한민국이 뭐 거의 수출 중에서 그러니까요. 핵심 품목이잖아요. 우리 이미- 효자 종목들이잖아요. 이미 철강, 뭐 자동차 이미 다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나 이런 품목별로 주요 품목들이 두드려 맞나 별 차이가 없어요. 맞죠. 원래 우리 상호관세가 25니까.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네. 특별히 이번 상호관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유럽 정도는 상호관세에서 면제해서 유예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유럽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시아 국가들은 쉽지 않겠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달려갔지만은 결국 품목별 관세로 또 가버리면은 또 고민이 또 고민이 거죠. 시작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은 조금 더 경계심을 늦추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9거래일 동안 매도세가 10조 원이 나왔어요. 예. 이걸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저는 한국은 뭐 상호관세보다 이제 품목별 관세에 더 위협감을 느끼게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책적으로 그 투자적으로 제가 바뀐 건 없고요. 뭐 경쟁력이 강한 관세 회피 수혜주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플랫폼 쪽 뭐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자율주행 쪽 조선방산 같이 보고 있고요.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는 어제 조금 이제 하이브가 좀 많이 좀 맞아. 빠지면서 네. 조금 이제 위협감이 나왔는데 조금 이제 지켜보셔야 될 걸로 바뀌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 갖고 가셔도 괜찮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민주당 정책 수혜주들을 이제 보셔라. 스마트 시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쪽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많이 반영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선 전국에 대한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쵸. 정책 수혜주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안전띠를 좀 다시 꼭 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전띠 풀고 그렇군요. 뭐 차에서 내려가고 기지개 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냥 숨 한번 돌리는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컸기 때문에 그 우려를 한번 좀 씻어줬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좋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고민할 거리가 분명히 남아 있어서 안전띠를 풀 때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듯이 뭐 카지노를 왜 가냐 미국장 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특별하게 현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현지에 나가 있는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을 해봤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긴급 진단으로 도대체 이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가는 것이며 트럼프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선 자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관세가 지금 유예된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증시에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쪽의 분위기 자체는 일단 이번 관세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 관세 10%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장 커다란 관세들은 상호 관세들은 유예하는 모습들 90일간 유예하면서 중국에만 관세를 125%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이번 관세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겁니다. 오늘 사실 트럼프가 왜 관세를 유예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줬는데요. 사실 이번에 채권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진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장기 채권 금리가 안 좋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트럼프가 이런 채권 관련된 움직임을 봤더니 채권 시장이 이상하게 날뛰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해줬다. 그러고 나서는 그로 인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이뻐졌다, 뷰티풀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책은 채권 시장이 위험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유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결국 이게 근거로 쓸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애널리스트들이나 혹은 아이비들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확률을 45%로 인상한 이후 다시 또 3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일단 중국과의 관련된 관세가 여전히 125%로 인상되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 피했을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 그나마 일단 내일 발표될 CPI 자체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나오게 될 CPI 지표가 아마 중국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내부적인 어떤 소요라든지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지 했던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다가 그 하락에 하락을 부를 수 있는 채권 시장의 마진콜 우려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의 의중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국은 더욱더 강력하게 높였다는 점에서 침체 우려는 조금 벗었어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벽하게 벗은 건 아니다. 명확하게 현재 핵심을 좀 찔러 주셨네요. 근데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내부적으로 좀 동요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막 이게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CNBC 라이브로도 봤을 때 그 지지율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표로. 실제로 미국에선 어떤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의 일기보다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요. 사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내려갔다 치더라도 43%라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47%에서 43%로 떨어지면서 4, 5% 내려오기는 했으나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을 일찍이 매듭을 지었고 상원과 하원에서 사실상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조치도 없고 트럼프의 자리가 위태롭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물론 세 번째도 출연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 기준으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쓸 부분은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시골 쪽에 몰려있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제조업 관련된 부분들을 결국 미국으로 리쇼어링 한다라는 점 때문에 여전히 그의 지지층은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중립에 있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반지지율, disapproval rating이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중립 쪽이 그쪽으로 많이 돌아서게 되게 되면서 43%에서 54%로 크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을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반지지율이 크게 늘었으며 이렇게 또 반지지율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결국 트럼프의 위치 자체는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 내부에서도 여러모로 분열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나바로와 일론 머스크의 대립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오늘 조치로 전반적으로 일론 머스크나 어떻게 보면 베셀트 재무장관에게 나오고 있던 이야기들을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일단락이 됐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미국도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쪽에 이제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콘크리트 지지층. 그 사이가 흔히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본인이 중도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 두고 보자의 어떤 입장에서 하도 트럼프가 이제 시장을 못 살게 구니까 자꾸 이제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지지율의 변동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군요. 아무리 압도적인 스코어가 돼도 보통 한 50 몇 대, 뭐 30 몇, 40 몇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미국도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반대로 궁금해요. 중국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중국을 적으로 나쁜 악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실제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계속 매기기도 했고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중국이 나쁜 나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인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혹시? 일단 이번 조치 자체가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 대해서 사실 미국 쪽에서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는 좀 더 많게 보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사는 지역이 동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민주당 쪽으로 의견이 쏠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반지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중립에 있는 입장이나 혹은 트럼프 지지자분들과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제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중국 쪽을 약간 악의 축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조치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제 미국 쪽으로 리쇼어링을 갖고 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조업 쪽에 종사하는 트럼프 쪽의 지지자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발표가 됐는데 모건 스탠리는 경기 침체 확률을 낮추긴 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시티그룹이나 아니면은 콜린지 시에즈스키 같은 경우는 무역 갈등 종료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은 불가피하며 경제 성장 둔화를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도 현재 관세 수준도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것이며 중국 수입에 대한 4,500억 달러를 고려할 때 유예 자체가 경제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좀 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됐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기반을 얻고 당선된 배경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면서 그 제조업단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조금 뭐 악의 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그러면 계속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떤 강대강 충돌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서로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관세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관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이 가장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는 중국이 배경에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채권에 관련된 위협을 받았을 때 관세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됐고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자신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끝까지 실질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기준으로 혹은 뭐 앞으로 30일 기준으로는 트럼프와 아마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지금 당장 부과된 관세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펜타닐 단속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리쇼어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이고 이 부분들을 위해선 결국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세를 유지를 해서 중국 쪽의 공장에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쪽의 공장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결국 중국에는 어느 정도의 관세 부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채권 관련된 문제로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은 아마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들고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미국 채권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팔기 위해서 또 트럼프랑 시진핑이 계속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말을 맞추는 구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관세가 발효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서로 어떤 피해는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둘이 이렇게 세게 만약에 진짜 부딪힌다고 가정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뭐 성장률에 악화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각오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정확하게 수치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던 사재기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이번 달 코어 CPI 내일 나오게 될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코어 CPI 내에서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코어 CPI 내 지표들은 조금 상승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중고차와 신차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코스코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재기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제가 코스코에 갔을 때도 가격에 대한 세일들을 중단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과의 관련된 문제로 경기 침체의 포커스가 지금 당장 되기보다는 아마 중국 쪽에서는 아마 경기 침체 혹은 GDP 정상승량이 5%에 다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은 일단 좀 애널리스트사에서 중론을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가장 커다란 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키 제품들 같은 경우는 관세 관련된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미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난 건 월마트 쪽에서는 자신들은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급업체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탱킹을 담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관세가 125%가량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쉽게 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마 앞으로 2, 3개월간은 이번 관세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는 관점 하에서는 아마 당분간은 0.3 정도 이상으로 CPI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아마 염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상호관세라는 큰 짐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90일 동안의 유예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골드만삭스가 바로 그걸 다 커트하기도 했더라고요. 경기 침체 전망을 최근에 많이 높였다가 그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놓여있는 걱정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정말 관세로 인해서 중국과의 어떤 강대강 관세로 인해서 물가로 전이되는 모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당장 내일 발표될 CPI부터 계속 매달 CPI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은 이제 더 큰 적을 만난 상황이니까 중국 입장에서 침체가 오히려 더 걱정된다는 점에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을 가다가 누군가가 포기를 한다면 중국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하네요. 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계속 일론 머스크 CEO라고 해도 되나요? 그 도지의 수장이 계속 그 나바로를 비난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이게 약간 이제 정부에서 손 때려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일단 미국 내에서는 아마 몇 달 내로 일론 머스크가 그만둘 거다라는 게 중론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했던 발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유럽과의 관세를 제로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까지는 아니면 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트럼프와의 이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많이 급락한 이유. 테슬라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 내에서의 이미지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뭐 우려할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를 포함한 유럽 쪽에서의 테슬라 이미지, 특히 독일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급락한 상황에서 미국 쪽의 이미지마저도 사실 민주당 쪽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지지하는 주 고객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판매량의 하락,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치 쪽에 오래 발을 담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차원까지 한번 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슬슬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 뭐 테슬라 주주분들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선택지를 가져가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럴 때 좀 현금을 확보해야 되나 아니면 이럴 때 더 사야 되나 어떤 선택이 가장 적합할까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장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신호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지금 당장 기준으로 관세 관련된 이유가 가장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일단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히 채권에 관련돼서는 특히 강력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단기적인 상승장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미국이 타격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빨리 이것들이 잡혀질 것인가, 과연 중국에서 채권에 대한 매도를 멈추고 나서 채권 시장이 얼마만큼 안정세를 찾을 것인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조금 더 최근 많이 하락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상승장을 기도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중간에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포에 묻혀서 우리가 못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런 시그널들을 하나씩 꺼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물가와 채권에 대한 어떤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유산남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